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구강암면외과의 박관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턱관절 장애이고요. 대한구강암면외과 학회의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구강암면외과 학회에서는 역시 많은 분야의 외과적인 면을 다루고 있지만 또한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턱관절의 임상 해부학, 그리고 턱관절 장애의 역학과 병인론, 진단과 분류, 또 턱관절 장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임상 해부학은 여러분 해부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간단히 드려보면 골성구조, 연조직 구조, 혈관신경으로 물론 나눌 수 있겠고요. 골성구조는 축두골의 하악과와 관절융기, 하악골의 과두돌기 등이 기본적인 골성구조가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연조직 구조는 우리 관절원판, 관절낭, 관절인대, 근육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원판은 사실 전방부와 중앙부, 후부, 원판, 후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관절낭은 턱관절을 감싸는 섬유성 막이 되겠고요. 관절인대는 주인대하고 부인대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 근육은 익돌근, 교근, 측두근 등이 턱관절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조직 구조의 관절 원판은 전부와 중앙부, 후부, 원판, 후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중앙부가 과두의 기능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좁고 얇은 부분이 되겠고요. 보시면 좁고 얇은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후부와 전부는 좀 다소 두꺼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판 후부는 탄성 조직으로 관절과 후단에 부착된 상부와 하부로 나눠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부와 하부로 나눠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낭이 있는데, 관절낭은 턱관절을 감싸는 섬유성 막을 말하고요. 내면은 섬모와 같은 주름을 가지고 윤활작용을 하는 활막액을 분비하는 활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인대가 있는데, 관절인대는 사실 주인대가 중요한데, 주인대는 외측인대 또는 측도하악인대라고 부르고, 메이저 레터럴 TMJ 리가멘트라고 부르게 되겠죠. 활동성이 있는 실질적인 턱관절의 인대가 되겠습니다. 관절 돌기와 측두골의 관절 융기에서 시작돼서 과두 외극 및 경부에 삽입되고, 또 이제 과두의 측방 탈락을 방지하고 전후방의 운동을 어느 정도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절낭과 외측인대의 사실 해부학적 구분은 어렵고 조직학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 관절낭에 해당되는 부분에 외측 인대가 같이 있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MJ 캡슐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인대 부분에 대한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부인대는 접형하악인대와 경상하악인대가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관절로부터 멀리 위치하고 섬유 강도가 낮아서 기능성 중요성도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것이 부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대는 관절인대가 되겠고요. 요즘에 또 증식 치료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이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대가 되겠습니다. 연조직 구조는 주로 이제 근육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근육은 익돌근과 교근, 측두근이 있는데, 내측 익돌근하고 교근, 측두근은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외측 익돌근은 익돌판에 부착되었고 관절 원판과 과두의 움직임에 관여하면서 외측 익돌근이 작용을 하면 입을 벌어지게 하는 그런 근육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지의 큰 저작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혈관은 수술과 관련되어서 가장 흔히 만나거나 주의해야 되는 혈관은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하고 맥실라리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경은 3차 신경의 이제 하악지의 가지 중 하나인 이계측두신경이 턱관절의 감각에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오리큘러 템포럴 러브라고 이계측두신경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계측두신경이 여기 있으니까 차후에 이제 마취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 부분이 어디인지를 고려한다면 마취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원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절 원판 중앙부와 측부에는 신경 분포가 적고 중앙부에는 특히나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자각압이 집중되는 부위라서 신경이 많이 분포하지 않고, 또 반대로 신경이 많이 분포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거나 어떤 힘이 가해져도 증상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턱관절 장애 역학과 병인론이 됩니다. 우리 턱관절 환자는 굉장히 많은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어떤 통계에 보면 서양인에 대한 통계에 보면 75% 정도는 하나 정도의 턱관절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 관절 잡음이나 압통 등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 증상이 이렇게 있는 사람 중에서 약 10% 정도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10%, 남성의 경우에는 6%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0대에서 30대가 될수록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는데 나이가 더 많아지면은 오히려 약간 빈도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겠고요. 25세, 35세 여성층에 많이 호발하고 전체적으로 전 인구적으로 봤을 때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약 3에서 7% 정도의 사람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턱관절 장애 역학과 병인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는 병인론은 턱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혈류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턱관절 주변에 산소의 공급을 약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산물들을 만들고 그것들은 결국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활액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턱관절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물론 턱관절 장애는 뭐 근육에 대한 장애도 많이 다 포함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교과서의 턱관절 장애 부분에는 근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단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러한 턱관절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 근육성 부조화라든가 턱관절 골격호의 부조화 또는 많은 스트레스, 외상, 영양 호르몬 및 대사 장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이런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유발해서 결국은 턱관절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턱관절의 일반적인 병인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소인의 복합작용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잘 들어보신 것처럼 나쁜 습관이라든가 한쪽으로만 씹는 것 또는 이갈이 이약물기 또는 개구를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 또는 저희들이 흔히 하고 있는 장시간의 개구 거기에는 치과 치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거나 또는 과다한 개구, 비정상적인 자세 그런 또는 턱에 대한 직접적인 강한 타격 이런 것들이 턱관절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턱관절에 대한 교합인데 교합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턱관절의 증상은 뭐 통증이라든가 잡음, 기능장애가 있는데 통증은 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잡음은 유병률이 높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관절 원판의 단순한 변이에 의한 단순 관절음으로서의 왕복성 관절음이 있을 수가 있겠고 관절 자체의 형태가 이상이 생겨서 관절음이 생기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치에서 반복이 되는데 단순한 관절음이라든가 크게 나는 관절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애는 뭐 개구장애라든가 교합 이상 또는 정중선이 틀어진 상태로 변이된 상태로 개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장애의 하나에 속하겠고요. 이 관절 잡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전방으로 변이되어 있다가 정복되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에서 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 변이와 같은 그런 데서 일정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턱관절 장애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턱관절 장애 환자가 오게 되면 진단 및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임상적인 평가는 자각 증상 병력 조사, 촉진, 개구량 측정하고 측방 전방 운동 범위가 어떤지, 교합이 어떤지, 구강 내 연조직과 경조직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실제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관절강을 마취하거나 또는 이계축도 신경을 마취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통증에 유발되는 부위를 확인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외에는 영상 및 기타 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겠죠. 영상 및 기타 평가는 여러분들이 늘상 하시는 것들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자주 하기 힘든 거는 사실 자기 공명 영상이 되겠는데 시설이 갖춰져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 공명 영상은 과거에 뭐 제 경험으로 비춰보게 되는 약 한 30년 전 무렵 90년대 이런 중반 뭐 이런 때는 MRI를 촬영하면 그 디스크나 이런 주변 조직들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누구나 기본적인 치의학적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이 부분이 디스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과서에도 아주 정상적인 턱관절의 형태를 나타내주는 이렇게 디스크의 위치는 개구시의 디스크의 위치가 여기 보이시죠? 그렇게 디스크가 보이도록 그렇게 촬영이 되는 그런 MRI 소견을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MRI도 많은 턱관절 장애 진단에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과 분류에는 지금은 DCTMD라고 해서 2014년도에 발표된 DCTMD 크라이테리아가 제일 널리 사용되는 진단 분류법이 되겠는데요. 이 DCTMD는 엑시스 1의 신체 평가와 엑시스 2의 심리사회적 상태 및 통증 관련 장애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예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엑시스 2에 대한 평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도 일단 엑시스 1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이렇게 분류학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걸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종류의 턱관절 질환의 턱관절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여기 디스크 디스오더 같은 것도 있고 약간 특징적인 것은 헤드에이크가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는 진단에 분류가 되었다는 턱관절로 인한 헤드에이크가 분류되었다는 그런 것이 있겠고요. 또 약간 그 다르게 코로노이드 하이퍼플라시아가 하나 추가되었다는 게 이제 이러한 2014년도에 발표된 DCTMD의 약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편안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류 방법으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진단을 내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턱관절 장애가 진단이 내려졌다면 그러면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턱관절이 장애라고 사실 부르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장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시면 TMJ 디스오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디스오더라는 말이 장애라고 과연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약간의 의견들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어쨌든 표준적인 지금의 현재 용어는 턱관절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란 말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약간 오인하기 쉬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 턱관절 장애가 있다 이러면 뭐 환자라든가 뭐 의료진이라든가 어떤 약간의 그 병의 심각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과장되거나 또는 너무 다르게 생각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좀 향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시작은 보존 치료가 되겠죠. 상담 및 행동 치료가 있겠고요. 그 중에 뭐 대치 이완요법, 능동 이완요법, 전진적 이완요법, 바이오 피드백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치과 의사가 수행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 다 수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약물 치료는 뭐 소염 진통제, 사망계 항우울제 또는 금이완제, 항불안제 또는 스테로이드, 염증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스테로이드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약물 치료에 관절강 주사제가 약물 치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절강 자체에 약물을 투여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약물 치료제로 본다면 스테로이드나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또는 국소마취제 등을 투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합장치치료, 널리 알려져 있는 턱관절 스프린트 치료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교합 안정장치, 하악 전방 위치 장치나 또는 일반적인 교합 안정장치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합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합 조정이나 수복, 교정이라는 거는 비가역적 치료가 되니까 보존적 치료에 포함은 시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가역적 치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 게 되겠고요. 교합 장치 치료는 이렇게 보시면 뭐 하악 전방 위치 장치 치료, 이런 예전에는 제위치 장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방 위치 장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악이 앞으로 나오도록 상악에다가 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하악에다가 간단히 장치를 기존에 쓰던 거에다 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간단히 특정한 부위를 추가함으로써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되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구강암외과다 보니까 턱관절 장애 치료에서 외과적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외과적 치료는 크게 나누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턱관절강 세정술, 관절경 수술, 개방형 턱관절 수술 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개방형 턱관절 수술에는 관절 원판 재이치술로부터 턱관절을 완전히 교체하는 턱관절 재건술 등까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는 늘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가 되겠죠. 턱관절 장애 치료에 있어서 외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은 환자가 치료 없이 또는 보존적 치료만 가지고도 턱관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과적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일정한 비율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만 가지고는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외과적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구강암면외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그래도 앞에 보다는 뒤에 쪽에도 어느 정도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우선인 거는 맞는 것이 되겠죠. 외과적 치료의 시기는 그러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또는 선천적인 이상, 이걸 진정한 턱관절 장애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절이나 유착, 종양 이런 것들이 턱관절 부위에서 진단되었을 때는 외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절 질환의 프로토콜로 잠시 살펴보면은, 이 여기서 관절 질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턱관절이 아니고 일반적인 신체의 관절에 대한 치료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보면 이러한 프로토콜로 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있고요. 행동 조절이나 물리 치료가 있고, 어떤 장치를 이용한 치료가 있겠고요. 이러한 치료가 잘 반응하지 않거나 할 때는 어떤 프로시저를 동반하는 그런 치료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시저를 동반하는 치료는 그 수술적 치료가 되게 프로시저를 동반하는 치료가 되겠죠. 이게 인체의 모든 관절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의 일반적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턱관절 장애의 치료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관절 치료의 프로토콜에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그리고 행동치료라든가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장치치료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 스프린트 장치가 장치치료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턱관절만의 특별한 것은 교합치료. 교합치료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진 않지만 교합치료가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프로시저 베이스드, 어떤 프로시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되는 치료, 주로 외과적 치료가 되겠는데,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은 그런 치료가 동반됨으로써 우리 턱관절 장애 치료 프로토콜은 일반 모든 관절의 치료 프로토콜과는 아주 조금 다른 부분이, 또 공통된 부분이 있는 그런 것이 턱관절 장애 치료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과적 치료의 순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보통 외과적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적 치료를 일단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외과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과적 치료 역시 최소침습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최소침습적 치료는 턱관절강 세정술이 가장 최소침습적 외과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은 외과 치료가 아니다라고 분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턱관절 세정술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턱관절강 세정술은 사실 관절강 세정술이 굉장히 오래된, 무릎에서부터 시작돼서 턱관절 1987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주사바늘 하나를 이용하는 게 1991년도에 주사바늘 2개를 이용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30년이 넘었네요. 30년이 넘은 턱관절에 대해서만 해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게 턱관절강 세정술의 역사가 되겠고요. 턱관절강 세정술의 일반적인 적응증은 개구 제한의 해소, 그리고 과두 걸림, 관절 내 유착 및 음압으로 인한 개구 제한이나 외상 후 혈관절증 등을 조절할 수 있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어떤 다른 치료로 잘 낫지 않는 턱관절 자체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 통증 조절을 위한 요소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관절 잡음을 위한 것으로도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효과가 아직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뚜렷하게 관절 잡음이 참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 턱관절 세정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턱관절 세정술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밑줄 침분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량 증가와 통증의 감소를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구장애가 일어나는 그 개구의 제한이 일어나는 그런 기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병인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결국은 심하게 가해진 압력이 지속됐을 때 여러 가지 혈류 공급이 약해짐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턱관절 내부에 마찰이 증가함으로써 펑션이 입을 벌리는 그런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턱관절강 세정술에 그래서 효과가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상관절강 내에 수액을 주입을 통함으로써 음압이 해소되고 윤활작용도 회복이 되고, 약간 프릭션이 일어나는 걸 줄여주는 거죠. 세정을 통해서 염증 물질이 쌓여있는 것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턱관절 환자 중 많은 증례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턱관절강 세정술의 술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국소 마취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도 했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는
국소 마취로도 많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때때로 진정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국소 마취를 하게 될 때는 이계측두신경 전달 마취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임상해부학에서 이계측두신경의 위치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사를 함으로써 마취를, 턱관절 부위에 마취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취를 하고 나면 첫 번째 바늘을 턱관절강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18게이지 니들이나 21게이지 니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18게이지 니들은 굉장히 두꺼운 니들이라고 느끼실 텐데 턱관절강에 능숙해지면 오히려 18게이지 니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뭐 너무 두껍다고 느끼시면 뭐 21게이지 니들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고요. 귀에 이주를 이분하는 점과 외안각을 연결하는 선상에 이주 전방 10mm 그리고 그 선 하방 2mm 위치에 주사를 넣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바늘의 방향은 귀 쪽으로의 그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내 상방으로 바늘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사가 삽입되어 있는 방향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 잘 모를 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전내 상방으로 삽입을 하지 않고 그냥 똑바로 삽입을 해서 귀 쪽에 자극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0mm 전방, 2mm 하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엔 그리고 또 초기에 잘 안 되는 경우시 주사를 했는데 뼈에 걸리거나 이래서 상관절강에 잘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주사 바늘이 충분히 들어가질 못하고 실패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위치를 잘 잡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입이 잘 벌어지는 환자한테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입이 잘 벌어지는 환자는 뭐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찔러도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입이 잘 안 벌어지는 환자들이 이제 관절강이 약간 좁아져 있거나 변형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위에다가 주사 바늘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내 상방으로 주사 바늘을, 여기는 21게이지 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쓰시게 되고, 여기에 사용되는 그 주사기 안에, 시린지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셀라인을 쓰셔도 되고, 셀라인과 2% 리도카인 또는 4% 리도카인 같은 것을 적정량 섞어서 혼합해서 뭐 에피네프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블러드가 아스피레이션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가 아스피레이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관절강 내에 있는 약간의 혈액이 나오는 것이고, 혈관을 찔러냈을 때 블러드가 아스피레이션 되는 경우는 그냥 혈액만 쭉 흡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펌핑 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펌핑이라는 거는 이게 살짝 눌러서 자기가 다시 빼는 게 아니라, 누르면 관절강 내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수액이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탄성으로 되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 나오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주사 바늘이 원하는 관절강 내로 잘 들어갔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늘을 주사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같은 선에서 전방 20mm, 하방 10mm 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겠고요. 바늘의 방향은 관절하 상방 외측 골면에 바늘 끝에 닿게 한 후에 1mm 후퇴해서 약간 하방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뭐 하나의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하고 비슷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바늘을 주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사 바늘을 넣는 위치를 조금 더 첫 번째 주사 바늘 위치랑 가깝게 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하나를 더 투입을 함으로써 두 번째 주사 바늘의 역할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 수액을 빼내는 거니까 그런 빼내는 방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액을 빼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주사기 바늘로 두 번째 바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쭉 세척을, 턱관절강 내를 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이제 10cc짜리 처음에 들어있는 시린지를 썼지만 여기에 주사기 바늘을 바꿔서 뭐 500cc짜리, 50cc짜리나 이런 걸 쓴다면 뭐 충분한 양의 수액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액티브한 방법으로 세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수액줄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 바늘이 들어간 자리에 수액줄을 연결해서 수액을 빠르게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사기 바늘이 들어간 그런 바늘 부위로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관절 자체에 세정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이제 압력을 통해서 투입하는 게 시간도 빨리 끝나고 세정 효과도 저는 더 큰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하나의 주사 바늘로 이제 세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왼쪽 아래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하나의 바늘만 가지고 펌핑만 함으로써 세정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두 개의 바늘을 투입함으로써
세정을 해서 세정된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그림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진으로 오셨을 때 입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어떻게 해도 잘 벌어지지, 어떻게 움직여도 벌어지지 않고 상하좌우로 움직여도 안 벌어지는 그런 상태셨지만 바로 양쪽 턱 관절에다가 이렇게 관절 세정을 시행함으로써 바로 입이 바로 30mm 정도까지 벌어지게 하는 그런 그렇게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관절 세정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턱관절강 세정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턱관절강 세정술 외에도 이렇게 많은 수술 방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저도 이제 이런 다양한 수술을 아주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턱관절에 이렇게 디스크를 위치를 좀 재위치시켜주는 어떤 핀을 이용해가지고 디스크를 재위치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건 제가 시행한 환자에서 일부 사진을 가져온 거지만, 턱관절 디스크를 관절 원판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때때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 골성 구조물 수술은 구강암면외과에서 그래도 종종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겠고요. 사이관절 성형술이라는 건 유착됐을 때 관절 사이에 틈을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관절이 제 기능을 하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외과적 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사실은 턱관절 재건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턱관절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인공관절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관절 와야 된다는 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과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악골에다가 부착시킴으로써 턱관절 자체를 완전히 새로이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이 최종적인 최후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또는 종양이라든가 완전한 골성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에 또 다루고 있는 것은 턱관절 관련 분쟁의 예방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고 나신 분들에 있어서도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만나보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입을 오래 벌리고 있어야 된다든가, 또는 입을 크게 벌려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입을 벌릴 때 우리가 개구를 돕기 위해서 개구기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턱관절이나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국소마취 후에도 갑자기 턱관절 증상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측 익돌근이 경련되거나 국소마취 주사에 의해서, 또는 거기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이 갑자기 잘 안 벌어지면서 한동안 환자분이 고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턱관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턱관절이 잘 없는 사람에게도 치료 전에 턱관절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치과 치료 후에 그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게 잘 생기는 분들은 무증상성 저근군이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고 있던 잠재 증상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악 운동 시에 통증이 있는지, 하악 운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턱관절과 저작근에 압통이 있는지 같은 걸 미리 체크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턱관절이 아닌 다른 치과 치료 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예방적으로 환자분에게 설명드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치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